예,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행복한 리포트 읽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행복한이란 단어가 매일매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하루하루 행복한이란 단어가 들어갔다 빠졌다 하니까 정말 정신없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 차트 한번 보셨나요? 한쪽 저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요. 지난주 금요일, 그 다음에 어제 월요일, 오늘 화요일 마치 사람이 윙크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은 밴드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또한 변동성에 있어서 횡보하는 모습들이다. 차트 한번 그림으로 놓고 보세요. 참 재밌는 현상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현대차, 삼성전자, 삼성전기, 로보틱스 이렇게 네 종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아무래도 투자분들이 관심이 조금 많은 그런 부분들이고, 오늘은 또 삼성전기를 통해서 일부 재무제표를 조금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3프로랑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재무제표 강의를 조만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작업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지금 저는 매일 리포트를 읽는 거고요. 강의는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과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익히고, 재무제표를 또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는 것은 1단계고요. 활용하는 것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누고자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차 리포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65만 원짜리 현대차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65만 원을 유지를 한 상태고요. 일단 뭐 증권사들이 현대차를 리포트를 내는 것들을 보면 가격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안 쓰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겠죠. 일부 투자자분들은 현대차가 100만 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100만 원이라는 것이 꼭 100만 원의 달성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기보다는 의미가 있는 숫자이다 보니까 100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까지 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테슬라 대비해서 PER이 낮기 때문에 테슬라 수준 정도의 PER의 일정 부분만 달성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충분한 거 아니겠소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야 맞자 PER이 한 뭐 20배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증권가들은 100만 원에 대한 리포트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뭐 제 기억인데요. 일단 65만 원 정도의 하나투자증권 리포트, 뭐 이 정도 70만 원 정도, 80만 원까지 80만 원 본 것 같, 하여튼 뭐 그 정도 70만 원 정도까지 리포트를 내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로봇과 관련된 뭐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증권가가 목표를 제시하는 것들이 후행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가를 따라간다라는 측면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로봇에 대한 밸류를 쳐준다 하더라도 증권가에서는 일정 부분 그 가격 레벨단에서 일단 조금 다지기라든지 제어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기존의 이제 지금 피지컬 AI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 확보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ICT 중심의 로보틱스 자율주행 기술 주도권이 VLA 같은 피지컬 AI로 전환되면서, 그러니까 행동과 학습과 관련된 피지컬 AI로 전환이 되면서 이를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동작 행동시키기 위한 물리세계에 대한 이해 및 학습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2020년 이후에 자동화 전동화에 마친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 현대 이거는 우리가 미국 공장입니다. 미국 공장이고요. 같은 신규 공장 컨셉을 스마트 팩토리로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HMGICS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싱가포르 공장입니다. 에서는 2022년부터 로보택시를 위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 플랫폼 개발 양산 준비를 위한 장시간 진행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가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일단 1단계인 행동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아틀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작이 섬세한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제 미세 공정까지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는 이런 것들이 그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적인 공간,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 내에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고 한정된 공간 내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그 우리가 뭐 익히고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 먼저 선결돼야 되고 지금 단계는 그러한 단계다라는 것이 지금 리포트의 주요 골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나온 지 꽤 오래가 됐죠. 자율주행 지금 우리나라는 레벨이 어느 단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율주행은 0단계에서부터 총 5단계까지 레벨 5까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물론 제가 좀 부정확한 부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검색을 하고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동차는 레벨 2단계입니다. 뒤에 가서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하면 레벨 2 단계고요. 레벨 3 단계에 대해서는 뭐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죠. 고속도로가 막혔다라든지 아니면 시속 60km 이하에서는 레벨 3까지, 지금 이제 나오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레벨 3 단계까지 장착된 자동차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율주행에 대한 보조 장치 정도로만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막힘 없는 고속도로 같은 구간에서 60km 이하의 경우에만 레벨 3가 적용되는 거죠. 뭐 레벨 3까지는 운전자가 필수적으로 탑승을 해야 되고 손은 핸들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레벨 4는 뭐냐? 일부 지금 이제 레벨 4 같은 경우는 일부 구간에서 레벨 4에 대한 그 시험 운행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운행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뭐 실증 단계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뭐 일부 뭐 강남 지역에서 택시, 뭐 청계천 지역에서의 버스, 상암 지역에서의 일부 SUV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지금 자율주행이 레벨 4, 레벨 5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레벨 5 같은 경우는 데이터 기반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 보험적인 문제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론 법이 못 따라온다라는 것에 대한 논쟁에 대한 부분들까지 가지 않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계속 모으는 거죠. 워낙 지금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기반을 나타내는 거죠. 사물이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멈추면 여러분들 혹시 청계천에서 자율주행 버스 뒤를 따라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방송에서 다음 방송으로 가는 구간이 그쪽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를 몇 번 따라가 봤습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일단 뭐 횡단보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일단은 보도로 걸어가다가 횡단보도 쪽으로 사람이 조금 나오면 차가 서행을 한다라든지, 횡단보도에 사람이 들어오면 무조건 멈춥니다. 근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끊어주면서 버스를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버스가 멈추니까 계속해서 길을 걷는 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차량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에서 이제 차가 보행자를 좀 끊고 지나가줘야 되는데 이거는 제 기준점입니다. 이러지 않다 보니까 뒤로 차는 줄줄이 따라가고 버스는 굉장히 이제 서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청계천에서 보이는 거죠. 아직은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라고 제가 굳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자,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왔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내가 잘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데이터를 학습을 통하고 이것을 또 인간이 자율주행 차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무조건 횡단보도에선 사람이 우선이지만 사람 우선이라는 것이 차량의 흐름을 우리가 막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데이터의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피지컬 AI 데이터 수집 및 이제 그런 것들을 실질적인 검증 단계 기반을 활용해서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상용화 속도를 높이면서 주도권 경쟁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투자증권의 현대차 리포트는 뭐죠? 피지컬 AI로 간다라는 거죠. 피지컬 AI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 CES 2026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기대감은 우리가 로봇 메타플래트 어플리케이션 센터를 가동하면서 로봇 동작 시현, AI 학습, 그다음에 시제품 POC까지 이어지는 상용화 개발 단계를 가시화하면서 모멘텀이 유지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계는 뭐죠? 로봇 동작을 지금 시연한 거죠. 로봇 동작을 이제 시연한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AI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줘야 되고 시제품이 이제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시제품이 각종 우리가 이제 뭐 현대차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공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상용화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서로 간의 보완적인 부분들입니다. 시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에서 AI 학습을 또 계속해서 해 나간다라는 거죠. 먼저 기본적인 AI 학습이 된 로봇을 바탕으로 시제품을 만들고 이 시제품이 또 AI 학습을 계속해서 보완하게 간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유지가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지난 12월 웨이모에 6세대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탑재 차량이 운행이 되면서 동사의 웨이모향 아이오닉 5 로보택시 양산 가시화가 기대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요 부분까지 이제 쭉 이해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뭐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율주행 자회사인 모셔널이 올해 말 라스베가스를 타깃으로 레벨 4 로보택시 서비스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웨이모 로보택시 공급이 연내 가시화될 경우 동사는 미국 내 자율주행 생태계에서 로보택시 하드웨어 플랫폼 공급자 포지션과 로보택시 서비스 사업자 포지션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레벨 4단계입니다. 레벨 4단계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운전자는 있어야죠. 운전자는 있긴 있어야 되지만 운전자가 없는 게 레벨 5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죠. 완전 자율주행을 하지만 운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핸들에서 손을 놔도 됩니다. 핸들에서 손을 놔도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서 연내 로보택시 공급이 가시화된다라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미국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규제가 미국보다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뭐 가장 규제가 없는 것은 실질적인 중국이겠죠. 중국 같은 경우 운전자 없는 택시들 여러분들 뭐 저는 중국에서 타보진 않았습니다만 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완전 자율주행이죠. 레벨 5 단계의 완전 주행의 로봇 택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그들이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언론이 뭐 그런 것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의미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거기서 데이터들을 많이 학습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선진화된 데이터들을 학습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을 자,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뭐 좀 장황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내용들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결국 현대차의 자율주행이다, 로봇이다라는 것은 앞으로 끝판왕, 현대차의 끝판왕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으로 끝나면서 피지컬 AI로 끝난다라는 거죠. 아틀라스를 시작으로 해서 피지컬 AI까지 되면서 자율주행까지 된다라면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죠. 완전히 로봇 회사고 그리고 그들이 또 각각 자동차가 데이터 센터화 되면서 데이터 센터 회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현대차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그런 그림을 그리실 거예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저평가돼 있다. 100만 원 언더에선 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이다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언젠간 그런 시대가 분명 오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그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약간의 서로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고려해서 지금 50만 원대 절대 레벨은 이제 앞으로 못 볼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증권가에서 65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한다라는 것은 좀 차분히 지켜봐도 주가가 서서히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시각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똑같은 상황들을 놓고 볼 때 평가 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미래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서로 시각이 엇갈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동차 미래에 대한 그 전망이 발달하면 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행동을 더디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새만금 AI 로봇 클러스터에 대한 미래 산업 선도 기대감이 현실화된다라는 거죠. 이쪽에 대해서 이제 9조 원 규모의 새만금 AI 로봇 수소 클러스터 구축은 국내를 미래 기술 산업의 거점으로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로부터 확보한 GPU 5만 장이 탑재되는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피지컬 AI 어플리케이션 센터라든지 로봇 생산 공장, 수소 플랜트 등이 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이 되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 내에서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65만 원 유지한다라는 부분들의 리포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적용 로드맵 예상도를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POC 센터를 이제 가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 공장에서 숙련도 작업자 시연 동작을 통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 중심의 고도화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합성하는 거죠. 현대차 공장에서 숙련 작업자들의 동작을 통한 데이터, 그 다음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른 공장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어떤 게 쓸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딥마인드라든지 엔비디아라는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사용자들이 어떻게 쓸 수 있냐까지 이제 상용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부품 협력사를 발굴하고 사양을 검증해야죠. 이제 그 협력사들의 부품들을 하나하나 다 봐야죠. 뒤에 가서 로보티즈를 좀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만 로보티즈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력을 하고 VOM 리스트, 그러니까 발주 물량을 대한 부분들을 리스트를 확정한 다음에 부품 발주를 하면서 라인을 착공하고 로봇 양산 공정 개발을 2028년까지 현대차는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산 전 단계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 시제품을 만들고 시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협력사를 발굴하고 사양을 검증하고 이제 부품을 발주하면서 양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밝혀진 것처럼 단순 작업에 적용되는 시점은 2028년서부터 2030년이다. 우리가 이제 미국 공장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라인에 투입이 직접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의장 공정 내 준비 작업의 자동화라든지 조립 공정에 대한 RFM 고도화, 우리가 이제 소비자에 대한 사용 검증을 고도화시킴으로써 라인에 직접적으로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설계를 개선하고 원가 절감, 차세대 모델 개발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양산 단계로 돌입한다라는 거고, 적용 확대는 언제부터냐? 2030년부터 이루어질까지. 여기까지는 지금 밝혀진 바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색깔이 진한 색깔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이 지금까지 밝힌 단계고요. 그 다음까지는 예상입니다. 우리가 복잡 양산 작업으로 확대되고 동작 최적화 및 생산성 향상, 내구성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대차를 100만 원 보시는 분들은 지금 2030년까지 보시겠죠. 2028년까지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2030년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겠죠. 이것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적용 단계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로보택시 하드웨어 플랫폼을 이제 공급하면서 외모향 6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에 탑재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죠. 모셔널 로보택시 상용화 서비스는 지금 현재 올해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코다 기반의 이제 시제품 자동차를 2026년 8월 달에 만들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와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까지도 개발을 완료하면서 2027년 4분기까지 우리가 시제품 자동차와 자율주행 시제품 자동차와 소프트웨어까지 개발을 하고 역시 2028년서부터 글로벌 고객 지역 타겟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은 생각보다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은 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그 로드맵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고 B2B에서 B2C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택시 회사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B2B 정도였다면 B2C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2018년부터 코다가 탑재가 되고 아스트라 AI가 탑재된 신차가 탑재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본격적으로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리포트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 증가할 전망을 놓고 보면 앞으로 아틀라스 생산량 및 가동률 같은 경우 증가할 것으로 보고 매출액 추정치 같은 경우 이 정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장률 증가율 자체는 조금 약간의 고속 성장부터 꺾인다. 그러면 주가 퍼포먼스는 언제부터 가장 좋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기울기가 가장 높은 수준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생산량과 가동량이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면 증가율이 꺾인다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우리가 지금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죠. 증가율이 꺾인다? 증가율이 꺾인다라는 것은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건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산업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는 우리 재무제표를 보면서 성장률이 꺾이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해보면 고속성장, 그러니까 고속성장도 좀 뭐 다르겠죠. 최소한 우리가 뭐 한 20% 이상 업황이 성장하는 부분들이다라면 그 중에서 성장률이 조금 꺾인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성장률이 20% 이하 정도 되는 상태에서 성장률이 꺾인다? 그럼 업황이 꺾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지금 이제 뭐 반도체처럼 40% 50%씩 성장성이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성장률이 한 10% 조정을 받는다? 그게 과연 업황이 꺾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현재 아트라스라는 신규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앞으로 증가율이 꺾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히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아트라스에 대한 ASP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줄어들겠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대차 지금 이제 PER 밴드랑 12개월 포워드 PBR 밴드를 놓고 보면 현재 지금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가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데이터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살펴본 바로는 현대차의 지금 뭐 자동차가 몇 대 팔렸느냐? 앞으로 뭐 지난번에 우리가 기아를 다룰 때 그다음에 그 올해 신차가 몇 대 나오느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었잖아요. 결국 미래에 대한 퍼포먼스에 대한 얘기죠. 미래에 대한 퍼포먼스가 이게 나오기 때문에 현재 지금 PER 밴드, PBR 밴드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좀 다뤄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대비해서 PER이 좀 낮다라든지 아니면 경쟁업체 대비해서 PER이 높다라든지 우리가 PER과 PBR 같은 경우는 절대 수치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피어 그룹 내 우리가 이제 경쟁업체들이라고 그러죠. 경쟁업체들 내에 동일한 수준인지를 바라보는 것도 꽤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대차에 있어서 요것을 물론 이거는 뭐 의미가 아주 없다라는 게 아니라 현재 수준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려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부분들은 뭐 검증이 되겠죠. 만약에 자동차 본질 가치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수준이 조금 높은 레벨이다. 로봇 가치가 반영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로봇 가치에 따라서 현대차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 이런 것들의 의미를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삼성전자 DS에서 좀 굉장히 짧은 한 장짜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23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23만 원 상향은 뭐 그렇게 뭐 중요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11조, 37조 원 영업이익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고 QOQ 대비해서 88%, YOY 대비해서 464% 영업이익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1분기 같은 경우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전분기 대비 증가할 것이다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S 부분의 실적이 강세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거죠. 판가는 전분기 상승폭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ASP가 D램은 48%, QOQ 기준으로 랜드는 5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죠. 자, 요 숫자들은 뭐 여러 가지 뭐 김정일 본부장님도 얘기를 하셨을 거고 이와 같은 의미를 뭐 여러 데이터들이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다? 4월 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4월 달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계절적인 비수기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실적이 늘어나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확인하는 게 언제죠? 4월 달입니다. 4월 달에 이제 잠정 실적부터 해서 1분기 실적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4월 달에 실적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뭐 매 분기마다 엔비디아 실적을 따지지만 엔비디아 실적을 실질적으로 따져주는 것보다도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여하에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증명이 되는 것인지 첫 단추를 깨는 겁니다. 그런 것이 삼성전자 주가에 있어서 현재 수준을 유지시켜 주느냐 아니면 톤다운은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물론 저는 톤다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실적 전망치를 놓고 볼 때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부적인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펀드멘탈이 살아있는 상황이고 이런 리포트들을 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있어 보면 그러면 지금 이제 주가는 선반영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된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가가 선반영되고 있는 거죠. 선반영된 주가는 어떻죠? 실적이 선반영된 부분들이 나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현재 주가 레벨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거보다 좀 잘 나왔다? 그러면 주가는 그때부터 약간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겠죠. 결정적인 것은 기대감보다 그리고 예측치보다 실적이 못 나왔을 때입니다. 실적이 못 나왔을 때의 주가는 크게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제가 2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 1월 달에 실적이 확정된 것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 퍼포먼스가 오히려 변동성이 나타났던 것들도 일부 있었고요. 2월 달 같은 경우 기대하지도 않았던 주가들이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올라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등 부품 가격 상승으로 DX 수익성은 그러니까 이제 전년 대비 부진할 것이다. 판매량 저도 노트북 지금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DX 부분은 조금 부진할 것이다라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자, 다음 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2025년 매출액,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보다 2026년까지 늘어나는 것이 333조에서 545조, 600조까지 매출이 늘어납니다. 증가율은 2025년에서부터 2026년까지의 증가폭이 가장 크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우리가 43조에서 우리가 224조, 256조죠.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퍼포먼스를 이 표를 놓고 보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2027년까지 매출은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러면 대략 2024년, 2025년 평균값 대비 2027년은 매출이 어떻게 되는 거죠? 2배 가까이 늘어나죠. 2배 가까이 늘어나지만 영업이익은 몇 배 가까이 늘어나죠? 최소한 5배 이상 6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고정비 효과 때문이다라는 부분들은 말씀드려왔고, 이 고정비 효과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재무제표 강의 영상을 따로 업로드 할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증가율이 올해 이제 가장 크다라는 거죠. 올해 증가율, 이건 뭐 주지의 사실이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요건 이제 올 하반기 가서 전망치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아직까지 이 숫자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믿을 수 있는 거는 요 숫자죠. 요 숫자들이 조금 미세 변동을 나타내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정교해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거는 약간의 변동성을 좀 크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 이제 매출액 증가율이 60%, 영업이익 증가율이 400%라면 올해 주가 퍼포먼스가 초반에 가장 좋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증권사에서 상고 하저로 보는 것이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 탄력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요 부분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PER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PER이 좀 높았고 왜냐하면 주가 이익이 좀 낮았기 때문에 올해 낮아지는 거죠. 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논리가 된다라는 거죠. 뒤가 삼성전기 가서 다시 설명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가정은 현재 주가가 유지된다라는 가정입니다. 현재 주가가 유지된다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PR이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퍼에 사서 저퍼에 원래 이제 우리가 저퍼에 사서 이제 고퍼에 팔아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IT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기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 등식도 현재로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분기에 대한 우리가 비수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고퍼에 사서 저퍼에 산다라는 논리는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 방식을 PBR에서 PER로 변경했다. 우리가 이제 삼성전기는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재무제표를 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6만에서 46만 원 했다. AI 연산이 되면서 우리 칩당 TBP 상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MLCC 수요가 늘어난다. 뭐 이 부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결국 AI에 따른 MLCC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내용들이고
말씀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방식을 좀 바꿨다. 자, 우리가 뭐 목표 주가를 정할 때 꼭 어떤 뭐 PBR, PER,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46만 원으로 상향하면 이 내용을 보지 않고 TP를 상향했다라고 하면 야, 이거 좋은 소식이네. TP를 상향했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리포트를 좀 자세히 봐야죠. 자세히 본다라면 PBR을 PER로 변경했네. 왜 그랬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프리미엄을 적용한다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AI 서버 아키텍처 변화로 인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스마트폰 중심의 사이클과 달리 B2B 수요 기반의 장기적 사이클이 형성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왜 바꿨는지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죠. 지금 현재 EPS가 16,599원, 2026년, 2017년 EPS 평균, 여기에 27.7배의 PER을 우리가 과거 상단, 사이클 상단에서 프리미엄 10% 줬다. 목표 주가 46만 원, 현재로서는 20%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포워드로 놓고 보면 과거 사이클 상단에 PER을 놓고 보면 27.9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PER로 바꾸고 나면 과거 PER을 적용을 합니다. 과거 PER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과거 PER을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EPS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PBR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3.4배에서 2.8배까지 지금 잠깐 조정을 받는 건데 왜 PBR에서 PER로 바꿨을까요? 그리고 PER 상단이 의미 있는 수치일까요? 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라는 거죠. EPS는 확정된 거지만 PER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삼성전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좀 높이려고 보면 그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MLCC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으니까 과거의 높은 수준의 PER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뭐 이런 뭐 흐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AI 서버에 탑재된 MLCC 용량이 늘어나고 무라타와 삼성전기가 반분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빠르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 추정치들이 좀 증가했고 영업이익 이건 계속 변할 겁니다. 계속 이제 변하면서 정교하게 결국 이제 선물 가격처럼 연말 가면 수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 장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PER이 그 27배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PER이 27배, 내년 20배. 이것도 이제 결국 고 PER에 사서 저 PER에 사라는 거죠. 그런데 PBR로 놓고 보면 작년에 2배 정도 PBR에서 올해 이제 3배 조금 미만인 거죠. 별로 이제 PBR에 대한 어떤 가중치를 두기에는 이제 감이 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PBR 1배 미만에서는 사야 되고 PBR 1배에서 2배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들은 되지만 2배에서 3배 정도 되면 PBR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성장성을 답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PBR은 우리가 하단을 지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가 하단을 지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유의미한 수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미래 성장성을 답보할 때는 PBR이 2배가 됐든 3배가 됐든 5배가 됐든 그건 별로 그렇게 특별한 PER보다는 그 의미가 저는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 주가가 어디서 바닥을 다지느냐라는 개념보다는 얼마만큼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PER로 전환시키는 부분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영업이익 증가율을 놓고 보면 우리가 1조 3천억까지 영업이익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그러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48%, 33%면 지금 현재 PER이 27배면 48% 성장하는 것에 7배 정도면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PEG라는 개념으로 놓고 본다라면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지금 이렇게 PER 영업이익과 PER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서 앞으로 삼성전기에 대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ROE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충분히 늘어나는 거죠. ROE와 ROA가 큰 차이 없다라는 것은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이제 제가 재무제표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ROE 같은 경우가 10%가 넘어간다.
내 돈에 대한 가치가 10%씩 늘어난다라는 것고 투하자본 이익률 ROIC 같은 경우도 13% 정도 나타난다는 것은 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요 밑에 한번 좀 보시죠. 요 밑에를 좀 빠르게 보면 우리가 시가총액이 2025년에서 19조에서 28조로 늘었죠. 그것도 28조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38만 2천 원. 그렇죠. 제가 앞서 삼성전자를 설명드리는 것처럼 여기서 PR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현재 수준의 시가총액과 주가가 유지된다라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PR이 낮아지는 거죠. 물론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38만 원보다 높은 45만 원, 50만 원까지 가면 이 PR은 더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PR을 본다라는 것은 이러한 재무제표는 이 밑에 있다는 내용들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삼성전기에서 밑에 친절하게 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앞으로 영원히 유지된다라는 이 부분이 PR 같은 경우 주가가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PR을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금 같은 경우도 지금 형태가 유지된다라는 것들을 보는 거죠. 배당 성향 같은 경우 작년에 25.2%를 마친 이유가 뭐다? 한번 설명을 드렸죠. 삼성전기를 한번 다뤘기 때문에 거기는 25.1%였었는데 25.2% 뭐 별로 소점 이하는 중요하지 않죠. 왜 그렇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들어가기 위해서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들어가려면 25% 이상 그리고 그 다음부터 10% 이상 증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 수준이 된다라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못 들어가죠. 만약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가기 위해서 배당 성향을 25% 유지하려면 배당금이 어떻게 돼야 되죠? 주당 배당금이 2,350원보다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5% 정도 더 올라간다라면 뭐 2,500원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 표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직관적으로 숫자들을 뽑아내시는 훈련들을 자꾸 하시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로보틱즈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이제 신규로 30만 원을 제시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로 커버리지를 게시한다라는 것들은 이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커버를 하지 않다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현재 지금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기업이다 하더라도 증권가에서 신규로 커버리지를 게시했다, 목표가를 신규로 제시했다라는 부분들은 이것은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펀드 매니저 분들에게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연구용 교육용 액추에이터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요런 거죠. 우리가 이제 관절에 들어가는 지금 이제 로봇 팔에 들어가는 요거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액추에이터고요. 자율주행. 특히 액추에이터 비중이 98%니까 요 액추에이터를 만든다는 이것이 이제 찡찡찡 하면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산업에 있어서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인데 2014년 뉴욕타임즈 올해 10대 로봇에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군사에서 미군이 만든 로보틱스 챌린저에 참가했을 만큼 오랜 기간 휴머노이드를 지향하는 보행, 손동작 관련해서 로봇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건 이제 미군이 주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로보틱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고요. 그 다음에 MIT나 스탠포드 같은 다양한 로보틱스 또는 피지컬 AI 연구기관과 협업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스탠포드 프로젝트인 알로하에 대한 동사 액추에이터가 적용되면서 피지컬 AI 업계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2025년 매출이 389억 원으로 29%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영업이익은 34억 원으로 OP 마진이 8.6%를 기록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OP 마진이 8.6% 정도 나타났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2020년부터 5년간 영업 적자에서 벗어나 2025년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퍼포먼스가 좋은 거죠.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방법도 제가 이제 강의에 포함을 시킬 텐데요. 그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바로미터는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을 때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OP 마진이 늘어나는 단계에 있으면 주가가 반응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뭐 윌리엄 오닐의 그 캔슬림에 대한 부분들이 굳이 아니다 하더라도 펀드 매니저들이 볼 때도 이 기업이 이제 흑자가 전환되네라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테슬라라든지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글로벌 주요 업체들의 로봇 상용화를 위한 이제 시험용 로봇들이 및 양산 준비 확대에 따라서 로봇 액추에이터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동사의 수혜가 확대될 것이다. 올해 매출액은 659억, 영업이익은 70억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현장 데이터를 학습하는 자체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가 이제 물리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사용자 요구 수준의 로봇 동작 성능을 확보했고요. 현재 약 30만 대 수준의 액추에이터 캐파가 2018년까지 300만 대 규모로 증가하면서 탑라인 성장이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죠. 2015년 기준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흑자 전환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캐파가 늘어나면 2027년까지 밸류에이션 고평가 우려는 낮출 것이다. 목표 주가 30만 원, 투자 의견 바이로 커버리지를 게시한다. 이런 액추에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로보티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로봇 이제 여기에 또 조그만 액추에이터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보면 여기 이제 둥근 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계 동작을 나타내면서 되는 거죠. 매출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영업이익 OP 마진도 늘어난다라는 것이 로보티지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로보티즈 재무제표를 보면 380억에서 우리가 올해는 얼마죠? 650억, 내년에는 950억까지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액추에이터가 대부분 YOY 올해도 68%, 43% 매출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 단계에서 우리가 30억에서 70억, 100억까지 늘어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로봇 회사에서는 로보티즈가 아무래도 뭐 대장이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로보티즈의 하나투자증권 신규 리포트는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업종 리포트도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종목 리포트를 좀 살펴봐야죠.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을 때는 아무래도 종목보다는 업종을 좀 살펴보는 것이 당분간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저는 이제 재무제표 강의도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주기적으로 여러분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추가적으로 마련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기회가 되면 발표 드릴 테니까요.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기다려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